도쿄의 외곽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가 세타가야구. 이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살짝 벗어나 중산층 가정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지역이다. 작은 공원과 유치원이 있는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타고 흐르고 이웃 간엔 아직 인사가 오가는 그런 곳. 그곳 한복판에 미야자와 가지아가 살고 있었다. 가족은 총 4명.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다. 어머니 야스코는 자상한 주부였으며 동네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딸 니나는 아직 6살이었고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2살짜리 아들 레이는 가족의 귀염둥이였다. 이들은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잔혹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000년 12월 세상은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거리엔 캐롤이 흘렀고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세일로 활기를 띠었다. 미야자와 가족도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연말에는 장인장모 집으로 가서 조용히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연말을 영영 맞이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참히 부숴버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2월 30일 밤 세타가야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거리엔 눈발이 날렸고 사람들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미야자와 가족의 집 역시 불이 켜져 있었고 외관상 아무 이상 없는 평범한 겨울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가정에서 들려야 했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야자와 가족의 장모는 이상함을 느낀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늘 아침 일찍 인사 전화를 걸던 딸 야스코가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것이다. 걱정이 앞선 그녀는 직접 딸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차마 눈을 감고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한다. 거실, 복도, 방.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온 가족이 살해되어 있었다. 아버지 미키오는 계단에서 거꾸로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와 딸은 침실에서, 막내 아들은 이불 속에서 모두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장면보다 더 끔찍했던 건 이 사건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기이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누군가가 그 집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흔적. 가족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한 로그.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한 뒤 휴지도 변기에 버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단순한 분노범이 아니었다. 그 누군가가 이 집 안에서 살해 후에도 몇 시간을 머물렀다는 것.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미야자와 가족을, 그리고 왜 그토록 침착하고 담담하게 그들의 공간을 침범했던 걸까? 그 순간 일본은 전국적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자기 집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00년 12월 31일. 연말 분위기로 들뜬 일본 사회는 뉴스 속 자막 한 줄에 숨을 멈췄다. 도쿄 세타가야 주택에서 4인 가족 전원 피살범인 미와코. 이 사건은 즉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말 평범했던 가정이 정말 조용했던 동네에서, 그것도 연말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밤에 전원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선 국민적 공포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많은 단서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 단서들은 오히려 사건을 더 이상하고 기묘하게 만들 뿐이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창문 중 한 곳은 깨져 있었지만 그것도 범인의 출입 경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범인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동안 그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다. 집안 컴퓨터로 일본 극장 정보 사이트에 접속했다.
세탁기에서 옷을 세탁한 흔적도 있었다. 심지어 소파에서 잠을 잤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태연하게 그들의 공간을 점유했던 괴물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최대 규모의 수사본부를 세운다. 수사 인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확대된다. 현장에는 500여 개 이상의 지문, 혈흔, DNA, 섬유 조각, 발자국, 땀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단서들 속에서 범인의 정체를 드러낼 단 하나의 결정적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세타가야는 안전한 동네가 아닌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미야자와 가족의 집은 죽음의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세타가야 살인사건은 일본 경찰 역사상 가장 많은 과학 수사가 동원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현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먹고 간 아이스크림, 사용한 화장지와 변기 속 DNA, 벽과 바닥, 문틀에 묻은 혈흔과 지문, 남겨진 운동화 발자국, 심지어 범인이 입고 있던 옷 조각과 가방까지. 현장은 범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잡혀야 했다. 하지만 수사는 오히려 점점 미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미스터리한 범인의 행동. 수사팀은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혼란을 겪는다. 이 모든 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그 집을 자기 공간처럼 사용했다는 걸 말해준다. 그는 겁먹지 않았고 흔적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수사 당국의 분석. 경찰은 남겨진 DNA와 지문을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다. 범인의 DNA는 동아시아계 남성. Y 염색체 분석 결과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나 중국계에 가까운 유전자형. 운동화 사이즈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유통되는 모델. 이 발표는 즉시 일본 사회의 불안을 넘어 혐오까지 촉발시킨다. 한중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 이슈로 번진다. 하지만 DNA가 있다고 해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사는 거기서 멈춘다. 모든 것이 있는 현장,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진실. 경찰은 총 28만 명 이상을 조사했고 제보 수는 13만 건. 현장 조사에 투입된 경찰은 수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이 또렷해진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장엔 흔적이 넘쳐나는데 정작 범인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이 아이러니. 세타가야는 여전히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사회는 절박하게 그날의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두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이건 절대 잡히지 않을 놈이다 라는 체념. 하지만 어느 날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발견을 하게 된다. 범인이 남기고 간 정체불명의 물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소지품 중 가장 의문을 자아냈던 것은 힙색, 즉 허리에 차는 작은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정말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모래처럼 보이는 회색 가루. 경찰은 이 가방과 물품들을 특수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알아낸다. 가방에서 나온 회색 가루를 조사한 결과 또한 운동화 역시 미국과 한국에서만 유통된 한정 모델이었고 범인이 착용한 티셔츠 브랜드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다. 국적이라는 키워드. 모든 정황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 범인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한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계 혼혈. 하지만 결론은 한국인이라고 단정. 그 순간 일본 대중의 감정은 급격히 요동친다. 한쪽에서는 이웃 국가를 자극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진실에 가까워진 걸까?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한국 내 거주 외국인 귀화자 명단까지 확대 수사를 벌인다. 하지만 그렇게 수백 명을 조사하고도 결정적인 일치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단서는 분명 있었고 퍼즐은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았다. 하지만 퍼즐 조각 하나, 그 한 조각이 영원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 보였다. 그렇게 수사는 또다시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좌절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이 발견은 분명 하나의 사실을 증명했다. 이 범인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범이 아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익숙하며 무언가 더 큰 목적이나 배경을 가진 자였다. 세타가야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 그리고 수년이 지났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결코 잡히지 않았다. 미야자와 가족의 유족, 살아남은 가족, 즉 야스코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평범한 날을 보내지 못했다. 딸과 사위, 손녀, 손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그녀는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족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미키오의 회사 동료들은 매년 그를 추모하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고 니이나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그녀의 빈자리를 한동안 채우지 않았다. 범인을 찾겠다는 집념과 한계, 경찰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건 발생 5년, 10년, 15년,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해마다 현장 앞에 수사팀이 헌화를 하며 묵념을 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주택은 사건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도시 한복판, 번듯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20년 넘게 방치되었다. 처음엔 경찰의 요청으로 보존됐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 집을 꺼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저긴 귀신이 사는 집이야. 살인마가 아직 저기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그 집은 세타가야의 한복판에 있는 멈춰버린 시간이 되었다. 일본 사회의 상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